이건 더 힘들어. 잠을 못 자요. 아예. 잠을 못 자. 완전한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출을 빨리 갚겠다는 그 욕심이 자신의 페이스 다 잃어버리고 은행의 페이스대로 내가 무슨 기계처럼 막 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집을 산다면 또는 집을 안 산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년 전 강의야. 잘 보세요. 집을 사든 집을 안 사든 여러분들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요. 고민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우리는 평생 이 딜레마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 고민을 피하면 다른 고민이 오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다만 집을 안 사는 것은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옛날엔 그랬어요.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죠. 라는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그 설명 못 드려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세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사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는 게 맞겠냐면 이렇게 봐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맞아. 사요. 근데 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질까 봐 두려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는 거야, 자기가. 근데 산다고 가정해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되지, 이제. 갑자기 막 미국 금리 올라가고 한국도 올린다 그러지. 정부에서 규제책 더 강하게 간다 그러지. 내가 샀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락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안 사도 문제야. 이건 더 힘들어. 잠을 못 자요. 아예 잠을 못 자. 자, 20대 30대 분들 이런 얘기 혹시 주변 분들에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야, 집을 살려면 서울에 사야지 무슨 경기도야. 근데 주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지인들이에요. 지인들. 경기도에 무슨 아파트를 찾아낸 거예요. 인천에 무슨 아파트를 찾아냈어.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내가 돈이 지금 한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이 아파트 어떠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야, 서울에 사야지 무슨 경기도 인천에 아파트에 산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지. 그래, 더 모으자. 더 모으자. 경기도 인천 좀 그러니까 더 모으자. 이러면서 다시 서울에 집을 살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분 나중에 경기도도 못 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 나중에 경기도 인천도 못 산다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을 모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든 인천이든 여러분들 예산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큰 돈이 아니겠죠.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찬스를 쓴다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 예산 내에서 모아서 될 일이 아니니 경기 인천 아파트 가급적 그 예산 내에서 가급적 하나라도 큰 평수, 예를 들면은 17평 아파트를 살 바에는 그 단지에 19평이 있으면 19평, 19평을 살 바에는 그 단지에 21평이 있으면 21평.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 큰 평수. 그렇게라도 이게 시작하는 첫걸음이지. 이 첫걸음도 떼지 않고서 무슨 서울의 아파트, 마레프, 그라시움을 논하고 있습니까? 이거 첫걸음도 안 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을 떼라. 첫걸음은 일단은 뭐예요? 내 예산에 맞는 집을 마련하는 거지 뭐.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아까 우리 전에 봤던 그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마이웨이를 가세요. 나의 길을 가세요. 내 길을 가면 돼. 근데 자꾸 나를 남들 앞에서 있어 보이는 척도 하지 말고 우리가 남들 앞에서 그냥 척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는 자신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또 30대 때 쥐뿔도 없지. 쥐뿔도 없어도 자신감은 있었어. 난 벌 거라고. 난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으로 집을 산다고 막 다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는 200만 원으로 꼭 집을 살 거고 너는 그 선택이 너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제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지. 저 약간 모자란 애 같은데
200만 원으로 집 산다고 알아보고 다닌대. 저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변에 어떤 그런 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지 200으로 집은 좀 무리지. 200만 원이면 내가 그냥 쥐죽은 듯이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은 저만 손해인 거지. 나만 손해인 거죠 뭐. 마인드가 강해야 돼. 힘이 강해야 돼. 두뇌 회전이 빨라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럼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다 부동산 투자 잘하게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학벌도 좋고 좋은 대학 다 나왔는데 왜 찾아오겠습니까? 모르니까. 이게 결정에 할 용기가 안 나니까. 이거 빌리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빌리러 오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서울에 무슨 동네에 좀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자기 돈으로는 이제 아파트는 이제 포기했고,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무슨 동네에 빌라 정도 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또 우리 항상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뭔 소리야. 빌라를 산다고? 정신 차려 임마. 빌라 사면 다 망해. 큰일 나는 거야. 아파트를 사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또 이제 그 얘기가 훅 들어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피멍이 들어 이제. 아파트 한번 경기도 아파트 얘기했다 한번 까였죠. 서울에 빌라 얘기 한번 했다가 2번 까이니까 이 마음에 피멍이 들어. 그러면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짜증 나는데 낸들 뭐 좋아서 빌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안 되는데 아파트 뭐 최소한 돈 3억 있어야 갭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나 꼴랑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모았는데 빌라 사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만 개무시를 하면서 아파트를 사야지 뭐 빌라를 막 이렇게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빌라 사서 후회 안 합니다. 물론 본인이 아파트도 안 오를 거 잘못 사면 후회하듯이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 오를 빌라를 산 것뿐이지 그분들 얘기는. 2002년도 이전에는 진짜 서울에 빌라 사면은 사기 전날부터 떨어져서 내가 팔고서 그 다음날까지 빠져. 주구장창 빠져. 그때와 지금은 그럼 왜 다를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빌라가 똥값이었고 오히려 내려갔고 지금은 왜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2002년도 이전에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서울 할아버지도 필요 없이 빌라 사면은 다 망했어요. 안 오르니까. 그때는 왜 안 올랐냐면 아주 쉽습니다. 원인은 빌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단독주택에 있어요. 2002년도 이전에는 서울에 단독주택이 많았습니다. 아파트나 좀 오를 때지 그 시절에는 단독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도 아니었고 값이 아파트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빌라를 지으려고 단독주택을 사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다 빌라를 이제 건축하거든요. 이 단독주택을 부수고 나서. 근데 단독주택을 누가 빌라를 짓는데 평당 뭐 600만 원, 평당 500만 원에 단독주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부수고 빌라를 지었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단독주택을 뭐 450만 원, 480만 원 되려 땅을 더 싸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만 빌라를 2차, 3차 짓는데 원가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분양가가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값이 계속. 그땐 그랬고. 지금은 어떻죠? 서울 시내의 단독주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철거가 많았죠. 단독주택은 10채를 철거하면 하나 정도 짓다 보니까 계속 사라지고 멸실로서 빌라로 바뀌든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바뀌든지 단독은 계속적으로 사라지면서 시소해지면서 값이 치솟으니 어떻게 돼요? 빌라 공급 원가도 단독주택 없으면 빌라 못 지어요, 여러분.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연동이. 이게 올라가니 얘도 올라가는 거지. 이게 2002년도 이전의 서울시 빌라 시장과 지금 2021년도의 서울시 빌라 시장의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 어디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다리 만진 얘기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가 재개발에 속해 있는 빌라랑 같은 겁니까? 엄청 비싸. 지금 서울 시내 재개발, 저 은평구 끝자락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구역에 빌라 하나 살려면 전세 끼고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전세 끼고 6억이 필요해. 장난이 아니에요. 용산은 어떨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빌라 사는데, 재개발에. 전세 끼고 15억, 14억 우습습니다. 빌라 얘기하니까 빌라. 이런 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거에 마음 상처받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서
내가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막말로 그 친구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아니잖아요. 뭐 해줄 건 없잖아요. 그 친구는 자기 거 배우기 바빠. 그러면서 괜히 남의 거 훈수 둘 때 자꾸 이게 마음 후벼 파. 이상한 습성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에 내가 딱 이제 이게 단단하면은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쓰시고 못 들어와.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이쪽에 이걸 단련시키는 트레이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하면 이게 막 후벼 파지는 거예요.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서울의 주요 지역의 빌라. 저는 소액 자본으로 아파트, 서울에 벗어나고 싶진 않은데 아파트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모아서 될 일이 아니야. 모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게 더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생각 많이 났어요. 진짜 옛날에는 누군가 그 당시에도 뭐 돈 1,000만 원, 뭐 돈 2,000만 원 이게 부동산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되게 적은 돈이었는데 하도 없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막 이거 쪼개고 막 계획을 세워. 요만큼은 이렇게 투자하고 요만큼은 저렇게 투자하고. 왜 안 돼? 산증인인데 진짜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면 저도 이렇게 얘기 못해요. 내가 경험해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20대 30대 분들에게 모아서 될 일이 아니야. 자, 그리고 사긴 살 건데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인데 사긴 살 건데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악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안한데요, 못 하십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떨어지는 날이 안 오기 때문에 못할 거라는 소리가 아니라 떨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못 하실 거예요.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상승장에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제1의 원칙이고 이게 기본입니다. 원칙임과 동시에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경험치가 없는 분들이 내려가는 시장에서 집을 산다고요? 올라갈 때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 떨어질 때 집을 산다고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죄송한데 이거 불가능해. 이거 안 돼요.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재테크에서 이렇게 수익 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시라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너 참여했어? 그래, 이만큼 가져가. 별거 하는 거 없어도 수익을 선사합니다. 가장 기초고 제가 이게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시장에서의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떨어지면 산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죄송해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고수들도요, 제가 2012년도 때, 13년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때 뭐 재건축 아파트 이제 저점에 사고 막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내 거 사는 건 마음이 편해. 오히려 자고 나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 상담할 때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가 한국경제TV였나? 어떤 경제방송, 생방송 시청자 고민 상담인데, 앞선 시간에, 제가 뭐 6시에 라이브를 한다면은, 생방송을 한다면은, 5시 라이브, 생방송 시간에 어떤 전문가분이 시청자 고민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음마 아파트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을 때,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음마 아파트가 7억 후반인가 갔을 때예요. 완전 바닥이었어. 파세요. 더 빠질 겁니다. 라는 상담이 있었고, 또 하필이면 그날 1시간 있다가 제가 방송을 하는데 또 음마 아파트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맥락은 비슷해요. 너무 힘들고 했는데 지금 던져버릴까요? 해서 제가 하나에 더 사세요라 그랬어요. 생방송 때 그냥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하나에 더 사세요. 팔지 말고 하나에 더 사세요. 해서 그때 이제 같은 아파트를 놓고서 어떻게 같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더 사버리라고. 보유가 아니라 매수를 하나 더 해버리라고. 저는 이제 스타일이 제가 그렇게 이제 좀 강공을 잘 펼치니까 그렇게 갔던 건데 결국은 그때가 대바닥이었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고수든 뭐든 간에
떨어지는 시장에서 이걸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머리로 아무리 낙폭이 뭐 이렇게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나가면 바닥이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 계산기 두드리고 다 필요 없고 떨어지는 시점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강하지 않고서 이게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다 한들 하락장에서 저점 잡는다?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상상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현실로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라면 누구보다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보낼 테니까 우리 부자명법 구독자분들이 정말로 그 1%, 0.1%의 그런 케이스가 또 나오면 좋겠고 근데 이런 날이 오기까지 아직 올라갈 산이 더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중에 많이 빠지면 어떡할까요를 인지는 하고 있되 올라가는 이 장세에 우리가 이 자산 인플레 시대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대응법이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플레가 언젠간 오겠죠. 그러니까 디플레를 인식하되 인플레에 지금 대응을 하자.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실 그거밖에 답이 없어. 많은 전략 취할 것도 없어요. 언젠간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 우리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돈은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어서 뒷부분에 넣었는데요. 일단 저는요, 어릴 때 이제 좀 그런 어떤 뭐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뭐 말이 그렇게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9글자인데, 뭐 말이 9글자지 이게 그 시점에서 닥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인데요. 그래도 나는 가난에 벗어날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무언가를 목적지를 도달하면 또 다음 목적을 만들고 나는 목적의 달성을 이어갈 거야. 라는 긍정이 좀 바탕에 깔려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고 있죠. 앞으로 더 빨리 변하겠죠. 향후 5년은 과거 10년보다 더 많이 변했을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변한다. 세상을 바뀌고 변하게 만드는 그 동력은 폭락론자나 비관론자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 요만한 작은 긍정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어디서 음지에 있는 음산한 정보들, 사람들이 들으면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막 캐러 다니는, 산속에서도 햇빛도 안 드는 그런 음지를 막 캐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과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없는 것들이 나중에 많이 생길 거니까 그게 왜 내가 만들면 안 되는 것이냐?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제발 지금 내가 현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뀔 수 있고 약간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저는 지하 5층에서 있었어요. 내 체감은 지하 5층이었어요. 그냥 지하층 집이 아니라 지하 5층의 체감이었어. 거기서 그냥 지상으로만 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사다리 타고서 나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긍정의 바탕 위에서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정을 논하는 게 맞지. 한번 떨어져 봐. 오히려 그냥 나는 자산 거품이 버블이 뻥 터져서 다 낮아빠졌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4,000명이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없으실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망해서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 남들이 다 망해서 그냥 태풍 속에 사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서 내 옆에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 내 옆에 다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그분들. 그 생각을 버리세요. 안 바뀌어.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 부정적인 바탕 위에선 아무 좋은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좋은 곡식이 싹을 틔울 수가 없어. 제발 긍정을 갖길 바래. 내 바탕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거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나는 누굽니다. 나는 바탕이 뭡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내 스스로한테는 우리가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내 바탕이 부정이라면 좀 빨간 글씨 긍정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긍정으로.
대출을 많이 받겠다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저 사람 욕심 많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다만 저는 다른 유형의 욕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받겠다라는 욕심도 문제지만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 대출을 빨리 갚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주 큰 욕심이고, 대출을 빨리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전에 2008년도를 돌아봤을 때 하우스 푸어 되신 분들이 죄다 이런 분들이세요. 죄다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 킵해놓고 원금 상환 안 해요. 이자만 갚는 대출 쓰신 분들이 하우스 푸어 되지 않았습니다. 하우스 푸어 되셨던 많은 분들이 대출을 빨리 갚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원금 상환까지 내가 빨리 갚겠다는 대출 썼다가 다 하우스 푸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욕심이 많다니까. 근데 욕심의 저는 유형과 욕심의 부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각을 못 하시더라고. 저는 상담할 때 방송에서 참아 못할 얘기를 상담할 때 막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직 집을 안 사신 분이 계셔. 대출 받아서, 대출 얼마 받으실 겁니까? 대출 얼마 받겠대요. 그래요? 그럼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대출금이 뭐 이렇게 좀 남는다면, 또는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또 열심히 맞벌이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뭐 종잣돈, 큰 돈도 아니야, 뭐 5천이든 6천이든 모았다면 대출을 갚지 마세요라고 저는 이제 상담을 주로 그렇게 했었어요. 저랑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게 되시면 일단 잠이 안 오실 겁니다. 대신 두 번째, 열심히 또 모으시면은 이제 대출을 좀 갚아볼까라는 정도의 소자본을 모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갚지 말고 그냥 하나에 더 전세 끼고 뭘 하든 그냥 더 벌리세요 라는 상담을 이제 집을 하나 사겠다고 오신 분에게 한 수와 두 수까지 말씀을 드려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제가 선택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열의 아홉이 대출을 받게 되면 빨리 갚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은행의 페이스로 뛰기 시작하는데, 나 좀 걷고 싶은데 좀 걸으면 뭐라 그러죠? 은행이 뭐라 그러죠? 너 걷다가 경매 신청한다? 또 뛰어야 돼. 그럼 내 페이스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출을 빨리 갚겠다는 그 욕심이 자신의 페이스 다 잃어버리고 은행의 페이스대로 내가 무슨 기계처럼 막 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파란색 욕심과 빨간색 욕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색깔 글씨에 적혀있는 이 욕심이 이게 더 안 좋은 욕심이다. 이것보다 이게 더 안 좋은 욕심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무주택자분들 잘 들으세요. 집을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사게 되면 집이 없을 때에 가졌던 고민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아예 차원이 다른 유형의 고민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고민이 떨어지면 안 되는 데랑 이게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랑 이런 거 고민하는데요. 떨어지면 안 되는 데는 사실 이거예요. 단기 과정에 자꾸 집착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샀어요. 사람 심리가 오늘부터 폭풍 검색을 해. 내가 산 아파트가 뭐 저기 관악구 신림동에 무슨 아파트라면은 그 아파트를 이제 샀으면 그날부터 그냥 폭풍 검색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거 하지 마요. 진짜 보지 마. 아예 시세 보지 마. 보지 말라. 여러분들이 시세 검색한다고 시세 올라주는 거 아닙니다. 보지 마. 단기 과정, 내가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거죠. 내가 샀는데 그 다음날부터 막 빠져. 이렇게 그런 과정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이게 목적지는 어디까지 보여. 그러면 그 목적지만 보고 그냥 자요. 응? 한숨 주무세요. 그냥 주무셔. 보지 마. 가끔이나 뉴스에서 이게 뭐 올랐다 할 때 뉴스를 보든가 하지. 일부러 막 시세 찾지 않아요. 매물이 뭐 어떤 게 나와 있냐, 뭐 하냐, 동네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거 왜 검색하고 있어? 그거 검색한다고 올라주는 거 아니고, 그 검색 열심히 한다고 안 내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여러분,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게 오르막도 있고 막 돌고,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목적지, 때가 되면 다 끝나. 목적지에 가 있어. 그냥 그렇게 편히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단기 과정 하나하나에 자꾸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거 2년 있다 얼마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도 몰라. 신도 몰라. 재개발이 언제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다만 재개발이 돼서 입주한다면은 지금은 사도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이 정도의 상담인 거지. 무슨 알파고도 못 맞출 거를 2년 있다 이게 시세 얼마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기 과정에 하나하나 대응하고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결과에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하면서 마음 편히 가시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저한테 상담할 때. 저 고민이 이게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은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게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묻는 것보단 남들이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해지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할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묻지 않아도 돼. 그렇잖아요. 근데 다들 어때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몰라. 그냥 나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수만 더 보면 질문이 바뀌어. 다수의 생각을 파악하고, 단어가 중요해요. 다수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고 행동을 어떻게 한다? 소수들이 하는 행동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좀 잔인한 표현이야, 사실. 근데 이게 제가 겪은 세상의 이치인 걸 어떻게 해? 우리가 막 투표하고 선거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막 공평한 것 같죠? 하지만 다수가 어떤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소수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수가 생각하는 거와 소수의 행동은 다르다. 그걸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두산 아파트 보유하시고요. 처분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SK 북한산시티 43편 전망 어떤가요? 전망 좋습니다. 처분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입지적으로는 동부천역이 더 좋은 겁니다만 개포동 신축으로 갈아타는 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날 시청자분들 고민 상담해드리는 부자콜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